도서관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더라. 그렇게 오래됐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지. 싱글이 된 지 3년. 내 삶에서 남자 이야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모가 우연히 알려준 작은 독서 모임 하나가 내 생활에 기묘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북동 어느 오래된 한옥 도서관, 매주 수요일 밤 8시 5명의 소규모 회원이 책을 매개로 모인다는 그 모임. 그저 무료한 일상에 바람 좀 넣어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따라붙던 향기, 익숙한 듯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그런 냄새가 있었다. 회색 카디건,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책을 들고 선 남자의 옆모습.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무실에 책을 반납하러 간 이유. 같은 반도 아닌 그 애를 보기 위해 도서부라는 명목 하에 매달렸던 시간들. 윤재였다. 정확히는 윤재를 닮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눈빛, 그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인상. 누가 나보다 더 오래 기억했을 리 없는데 나만큼 선명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말았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 여전히 긴 손가락. 첫마디 관절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도 그대로였다. 나는 처음처럼 모른 척 앉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도 날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첫 책 토론이 끝난 뒤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오랜만이네. 책 말고 너를 더 보고 싶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30년 만이었다. 중년이 되어버린 우리가 책으로 다시 마주하는 건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는 듯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이서윤, 너는 여전히 책 향기가 난다. 그날 이후 수요일은 내게 하루가 아니라 시간이 되었다. 오전에는 가방에 책을 넣는 손이 떨렸고 오후엔 거울을 3번이나 들여다봤고 저녁이 되면 향수를 바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목에만 살짝 발랐다. 독서 모임은 형식상 책 이야기였지만 나는 책 속에서 그와 눈을 맞췄고 문장 끝에서 그의 숨소리를 느꼈다. 모임이 끝나면 늘 먼저 나가던 그가 그날따라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골목 어귀에서 그가 말했다. 예전처럼 나 먼저 좋아하면 안 돼? 순간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서서 우산 하나 아래서 둘이 숨을 섞었다. 입맞춤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은밀했다. 바람 속으로 손이 닿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안다고 착각했다. 착각이면 어때? 지금은 이게 전부였다. 다음 수요일 그는 더 일찍 와 있었다. 회색 니트 대신 어두운 청색 셔츠. 나는 원래보다 조금 더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둘이 마주 앉아 책을 읽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페이지를 넘길 타이밍까지도 맞춰가는 느낌.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나눠 가졌다. 윤재는 고백했다. 나 결혼했었다고. 이혼한 지 5년 아이는 없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그리고 내가 그날 도서관 들어오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고 했다.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 신이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나도 그랬다고. 아니, 아직도 그런 것 같다고. 그날 밤 윤재와 나는 도서관 근처 작은 바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눴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내가 먼저 잔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 와인이 내일 아침에 머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오늘 밤에 너를 내 기억 속에 오래 두고 싶다고. 윤재는 와인잔 너머로 말했다. 책 말고 널 더 알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다 읽지 못한 페이지처럼 그렇게 넘기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한 채 밤을 맞았다. 무언가 시작된다는 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치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계절처럼 조금씩 익숙해지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학창시절 도서실 풍경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의 숨소리, 손끝, 그리고 아직 읽히지 않은 그 사람의 다음 장. 다음 주 수요일. 독서 모임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고 나는 책도 안 읽고 그를 기다렸다. 내가 먼저 그 골목 앞에 작은 와인바에 들어갔고 윤재는 10분쯤 뒤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우리는 인사도 안 했다. 그냥 서로를 본 순간 알아버린 거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는 와인 리스트를 넘기지도 않고 말했다. 예전엔 내가 뭘 좋아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마시는 거 다 따라 마시고 싶다고. 난 웃으며 말했다. 난 오늘은 그냥 너를 마시고 싶다고.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잔을 비운 뒤 그는 계산을 하면서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실수처럼, 우연처럼.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가자. 그가 문을 열고 먼저 나섰고 나는 따라 걸었다. 별말 없이 걷다가 성북동의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생각보다 세게. 내 등을 벽에 밀어붙였다. 숨이 조금 막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좋았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 근처로 다가왔다. 아직 키스를 하지 않았는데 전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붙잡았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에서 오래된 갈증 같은 걸 봤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 그는 말했다. 오늘만. 아니, 오늘부터. 그 말 끝에 우리는 입을 맞췄다. 조용한 골목에서 담장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내 입술을 파고드는 그의 혀, 숨이 얽히고 내 어깨 위로 얹힌 그의 손, 점점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의 손끝. 난 그 손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오래된 단독주택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조금 떨렸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니, 얹혔다. 내 다리가 그의 무릎 위에 올려졌고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쓸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고 그는 내 브라우스를 천천히 풀었다. 단추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말했다. 너는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고. 나는 속삭였다. 너는 이제야 내게 닿았다고. 그 밤 우리 사이에 있던 30년의 공백은 피부 위에서 하나씩 지워졌다. 내 허리를 쥐고 들어올리는 그의 팔, 내가 그의 어깨를 핥히는 손톱. 침대가 아닌 소파 위에서 커튼이 반쯤 열린 채 우리는 서로를 삼켰다. 사랑이 아니라 갈망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감정은 없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자려고 했다. 나는 등을 돌렸다. 그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그런 자세, 예전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른의 포옹. 숨소리 사이로 그는 속삭였다. 서윤아, 오늘부터 너는 내 첫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팔을 더 꽉 끌어당겼다. 대답은 아마도 다음 수요일에 하겠지. 처음엔 매주 수요일만이 전부였다. 도서관, 와인바, 그의 집.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윤재와의 관계는 마치 연인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가 먼저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모임 쉬는 날이래. 그럼 우리만 볼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비가 흩뿌리던 바닷가에서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바닷물보다 더 짜릿짠 그 눈빛에 취했다. 모래 위에 누워 바다를 등지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더듬듯 껴안았다. 그날 밤 모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울렸고 나는 내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길 속에서 무너졌다.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하지만 돌아오고 나서부터였다. 문득 그의 카톡 답장이 늦어지고 전화 통화가 짧아졌고 그가 먼저 묻던 질문이 줄어들었다. 그가 그렇게 말했었다. 나 원래 무심한 성격이야. 연락 잘 못해. 근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보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 안경 너머로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 그가 말했다. 그 책 벌써 3번째 빌리시는 거예요. 제가 반납할 때마다 서윤님 이름 봤어요. 그거 나름 설레더라고요. 이름을 어떻게? 아, 도서관 직원이에요. 책 담당이기도 하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윤재와는 정반대의 남자였다. 조용한 대신 다정했고 무심한 대신 세심했다. 지훈은 도서관 카운터에 내가 반납하는 책을 기억했고 심지어 책갈피에 꽂힌 내 메모를 보고 책 속 구절에 자신의 답장을 남기기도 했다. 사람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하지만 어떤 실수는 반복되길 바라는 거야. 라는 내 메모에 그는 이렇게 써놨다. 그 실수가 나였다면 나는 계속 되풀이되길 바랄 거예요. 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도서관에서 매번 윤재와 함께 들어오던 여자. 하지만 그날 이후 늘 혼자 오는 여자. 지우는 물었다. 혹시 요즘 책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시나요? 도서관 옆 카페에서 2번이나 마주쳤죠. 마침내 그는 나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윤재의 메시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지훈의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냥 듣고 싶은 말이었다. 카페에서 그는 커피가 식도록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내가 읽은 책,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내가 싫어하는 말투까지. 심지어 내가 즐겨 쓰는 립 컬러까지 알아봤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톡을 보냈다. 윤재야, 오늘 뭐 했어? 3시간이 지나서야 답이 왔다. 회의 있었어. 너무 피곤하다. 먼저 잘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감정은 책처럼 쉽게 넘기거나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같은 페이지를 수없이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덮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지훈이 준 쪽지를 다시 펼쳤다. 사람은 책을 고르지 않는다. 책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다. 지훈은 나를 기다릴까? 윤재는 나를 잊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걸까? 지훈과의 2번째 커피는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어졌다. 비도 오지 않았고 나는 우산도 없이 그와 마주 앉았다. 도서관 옆 조용한 커피숍. 지훈은 이번엔 라떼 대신 나를 바라봤다. 오래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윤재 씨는 요즘 안 보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연락이 좀 뜸해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지우는 말없이 내 컵을 바라보다 나직이 속삭였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있어도 괜찮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컵을 잡고 있던 그의 손등을 스쳤다. 우연처럼 아니면 아주 천천히 흘러들듯. 그날 저녁 윤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야. 이번 주 수요일엔 도서관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아무 말 없이 그냥 너랑 있고 싶어.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다. 왜 이제야? 왜 내가 흔들리기 시작한 그 시점에야? 그는 내게 다가오는 걸까? 수요일 저녁 윤재의 집.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옷을 벗기듯 풀었다. 말보다 먼저 손이 다가왔고 그 손은 내 허리와 목선을 번갈아 애무했다. 나는 숨을 삼켰고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다. 그날의 윤재는 전보다 더 격했고 더 조용했다. 내 머리를 감싸준 채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어. 나는 그 말에 입술을 물었다. 그리고 그 입술 사이로 깊숙이 숨을 밀어 넣었다. 우리는 침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서 입을 막은 채 서로를 끌어안았다. 몸을 비틀며 이불도 없이 그대로 뒤엉킨 채 나를 삼키듯 아는 윤재의 팔, 나는 그 안에서 울듯이 떨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감정은 진해지고 육체는 더 노골적으로 서로를 탐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뒤 윤재는 내 등을 쓸어내리며 이상한 말을 했다. 지훈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나는 멈칫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윤재는 내 눈을 바라봤다. 너 도서관에서 그와 얘기하는 거 봤어.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질투나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널 안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가슴 안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다. 질투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보다 훨씬 깊숙이 파고드는 감정. 그날 밤 윤재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붉어진 입술, 어깨에 남은 손자국, 그리고 그 흔적보다 더 선명한 지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나를 지켜보았고 윤재는 나를 소유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재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이대로 계속 보자.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는 내가 흔들리는 게 싫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서관 앞에서 지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책갈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고르지 않아도 당신 곁에 남고 싶습니다. 지훈의 쪽지를 받은 날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 책을 받아들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지훈에겐 초대장이었을까?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도서관 말고 다른 데서도 책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나는 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곧 그래도 돼요라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지훈은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작은 전시회 초대장을 보냈다. 문학 속 풍경 사진전. 나는 처음으로 윤재에게 거짓말을 했다. 독서 모임에서 책 정리 도와달래. 좀 늦을 것 같아. 윤재는 단답으로 말했다. 응. 조심해. 사진전은 아담한 갤러리였고 안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다. 지훈은 내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 속 풍경이 아닌 그의 옆모습을 더 오래 보게 되는 순간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아주 나직하게 말했다. 서윤님은 감정을 오래 숨기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그 말이 나를 쥐고 흔들었다. 전시회가 끝난 뒤 우리는 근처 조용한 포차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대화는 그보다 더 진했다. 그가 물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오래되셨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사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그 감정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내가 서윤님을 더 아프게 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그는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이 입술로 내려오는 순간 문득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너무 늦은 밤이었다. 지훈도 나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골목 끝에 어둠 속에서 윤재가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불빛 너머로 그의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윤님. 그가 떠난 뒤 윤재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 나를 바라보다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들어와 한참 동안 가만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내 얼굴에는 땀도 없고 눈물도 없었다. 그저 뜨겁게 달아올랐던 감정의 잔여물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시간 좀 갖자. 그 한 줄로. 모든 감정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무너진 건 사실이었다. 윤재의 메시지 이후 나는 이틀 동안 휴대폰을 꺼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금요일에 도서관을 찾았다. 수요일이 아닌 날의 도서관은 낯설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의자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붕 뜨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책 한 권을 내려놨다. 표지에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이거 지금 내 상태 진단서예요? 지우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누구보다 스스로를 읽어야 할 때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박혔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 앞에 오래 앉아 내 얼굴을 봤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 아래로 살짝 파인 라인들,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혼자 있는 여자 특유의 그 정적. 다음 날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같이 점심 드실래요? 나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분홍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딱 여자 같다고 느낄 수 있는 색깔. 점심은 단출했지만 그 뒤가 문제였다. 지훈이 차로 바래다 준다고 했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차 안은 담백한 나무향이 났다. 그리고 내 손등 위에 살며시 얹힌 그의 손. 그 손을 나는 이번엔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이 나를 쳐다봤다. 우리 지금 어디쯤인 걸까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을 맞췄다. 처음이었다. 그와의 입맞춤은 윤재와는 전혀 달랐다. 윤재는 뜨거웠고 지훈은 깊었다. 윤재는 나를 안으려 했고 지훈은 나를 바라보려 했다. 지훈의 집은 한강 근처 오피스텔이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책장, 흔들림 없는 침대, 그 위에 나는 조용히 앉았다. 지훈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신이 편해질 때까진 아무것도 안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내가 먼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천천히 그 어떤 말도 없이 나는 그와 함께 침대 위로 몸을 눕혔다. 키스는 길었고 숨소리는 억눌린 듯 터졌고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욕망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보이고 있다는 감각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지우는 그걸 알아챘는지 내 뺨을 닦으며 속삭였다. 이건 죄도 실수도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2번, 3번 서로의 몸을 확인했고 마침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몸을 맡겼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는 내 손끝은 어딘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엇을 후회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진 듯한 허전함.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윤재의 필체였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도서관 앞에서 지훈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가 당신을 웃게 만들면 나는 그냥 사라질게요. 하지만 당신이 우는 날이 오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윤재의 손편지를 받고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내 모습은 분명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있던 표정을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걸 윤재는 본 거다. 내가 웃는 척하고 있는 순간을. 지우는 그날 저녁에도 연락했다. 오늘 도서관 대신 우리 집 올래요? 내가 책 대신 와인을 준비할게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갔다. 가면서 자꾸 윤재가 남긴 문장이 떠올랐다. 그가 당신을 웃게 만들면 나는 그냥 사라질게요. 그 말 속의 윤재는 내가 사랑한 윤재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밀어낸 사람 같았다. 지훈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나를 꼭 안았다. 오늘은 그냥 너를 쉬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 안긴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었다. 지훈 씨는 나를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속삭였다. 처음엔 그냥 눈에 밟히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내가 지켜보고 싶은 여자야. 누군가에겐 지나간 사람일지라도 내겐 이제 시작된 사람이니까. 그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다. 그건 윤재가 예전에 했던 말과 비슷했다. 넌 누군가에겐 과거겠지만 나에겐 아직도 현재야. 왜 똑같은 말이 다르게 들릴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잠을 잤다. 이번엔 더 뜨겁고 더 오래도록. 나는 지훈의 몸 위에서 스스로를 내던졌고 그는 내 허리 아래서 나를 받아냈다. 그러던 중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진동은 3번이나 반복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다. 받아봐요. 그는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결국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슬쩍 가리더니 잠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불길함을 느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옷 위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금은 걸려 있었지만 화면에 찍힌 이름은 선명했다. 윤재.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윤재. 그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지훈은 왜 그걸 숨겼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다. 지훈은 내 표정을 보고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그 얘긴 지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말할게.
다만 하나만 믿어줘. 난 너한테 거짓말 한 적 없어. 나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우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윤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둘러싼 퍼즐을 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우는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조각 중 하나였다. 그날 이후 지훈에게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윤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조용히 내 일상으로 숨어들었다. 책을 읽어도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커피를 마셔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온 건 윤재였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나를 향해 오래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가왔다. 그는 말했다. 이젠 말할게. 모든 걸.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피로가 묻어 있었다. 윤재는 이렇게 시작했다. 지우는 내 후배였어. 직장 후배이자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 그 말에 내 입이 말라붙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혼했어. 그 일이 벌어진 지 5년. 나는 모든 걸 잊으려 했고 지우는 모든 걸 덮으려 했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나는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졌어. 윤재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냥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였던 것 같아. 나는 그제서야 윤재가 왜 그렇게 조급했고 왜 그렇게 나를 안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윤재가 모든 걸 말했겠네요. 이제 나도 말할 차례죠. 나는 그 말을 들으러 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나를 마주 앉히고 말했다. 윤재의 말은 다 맞아요. 나 그 사람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가까웠고 결국 다 잃었죠. 하지만 서윤 씨는 달랐어요. 당신은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진심을 가지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내가 사랑한 건 지금의 당신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 나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걸 느꼈다. 윤재는 상처를 안고 있었고 지우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두 사람 모두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 도서관에 나갔지만 더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책장을 넘기며 가끔 그들의 흔적이 떠오르면 나는 웃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완전히 지나간 계절에 대한 미소였다. 그리고 어느 날 책갈피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사랑은 때로 서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놓아주는 데 있다. 나는 책장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내 이야기의 다음 장은 나 혼자 써내려갈 거니까.